경제기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이 충남 아산에 최첨단 OLED 양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또 한 번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글로벌 동박 1위 업체인 SK 넥실리스가 전 세계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에 동박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양사의 계약 규모는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지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휘말린 구광무 회장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며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2023 서울 모빌리티쇼에 방문했습니다. 정 회장은 로봇과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계 이슈를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 박영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 디스플레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4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이제 장외 시장부터 상당히 들썩였고 오늘도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네. 충남 아산에 OLED 패널 생산 공정을 고도화한다라고 계획을 밝혔죠. 네, 어제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제 오후에 충남 아산 캠퍼스에서 신규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2026년까지 4조 1천억 원을 들여서 최첨단 OLED 공장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뉴스였는데요.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현상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흔히 말하는데 우리가 OLED 패널이라고 부르는 종류거든요. 예. 우리 스마트폰에 뭐 대부분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투자로 인해서 스마트폰 OLED 패널 시장에 이어서 IT용, 우리가 흔히 쓰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시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패널 생산 능력을 이번 투자로 확보하게 될 전망이고요. 예. 2007년에 스마트폰용 OLED 양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성공한 이후에 6세대 OLED를 양산을 해왔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로 IT용 OLED의 유리 기판을 8.6세대로 대폭 확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투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예. 중국이 현재까지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디스플레이 선두 기업인 BOE가 2028년에나 8.6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 뒤늦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한 발 앞서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이 다시 한번 세계 시장을 선도할 초석을 선제적으로 다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협약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을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자, 그리고 또 주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충남 아산이라는 지역인데 비수도권의 대규모 투자는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한 대목을 삼성이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충남 아산 천안 일대는 이제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로 입지를 더 단단히 다질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 섞인 전망들이 지역사회로부터도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충청남도 아산시 소부장 기업들과 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공동 기술 개발, 상생 협력 방안 등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가 근데 방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사전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선택을 했을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인데요. 정부가 지정한 6대 첨단 산업 6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가운데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처음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투자 물꼬를 텄다라는 점도 눈길을 그래서 끌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지난달에 정부는 이 6대 첨단 산업에 5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요. 아무튼 정부의 지원 사격이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받는 기업은 바로 SK인데요. 자, 글로벌 동박 1위 업체죠. SK 넥실리스가 전 세계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SK 넥실리스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SK 넥실리스는 SK의 그 100% SKC의 100% 자회사인데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SK 넥실리스가 전 세계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에 대규모로 동박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인데요. 예. 동박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얇은 구리막을 얘기하는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 중에 하나인 음극재, 그러니까 양극재와 음극재 둘 다 있는데요. 특히 음극재를 감싸서 지탱을 하고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하고요. 배터리의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SK 넥실리스가 이 글로벌 1위 업체로 이미 이 분야에선 선두로 달리고 있고요. 테슬라와 하는 계약은 일단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게 잘 되면 2조 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2배까지 이제 더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 이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비단 처음에 있는 일은 아니고 SK 넥실리스는 지난 2월에 스웨덴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와 5년간 1조 4천억 원 규모의 동박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만약에 테슬라와 또 계약을 하게 되면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고수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계약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아직까지 이제 임박했다라는 건데 이후에 실제로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이런 깜짝 소식이 전해지는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와 SK 넥실리스의 직공급 계약이 임박한 배경을 두고 이게 IRA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적용되는 시점은 4월 18일에 IRA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급하다. 자동차 업체들도 보조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제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탈중국 기조에 동참하는 회사일수록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둘째로는 현재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배터리 내재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넥실리스의 기술력이 테슬라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윈윈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요. 존 오소프 미국 조지아주 상원 의원과 조만간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일단 업계에 알려져 있는데 조지아주가 가장 대표적으로 SK그룹과 활발하게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으로 인해서 SKC 조지아주 동박 공장 설립이 혹시나 급물살을 타게 되진 않을까 이제 이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동박이라는 물질을 보면 세부 지침에 따라서 핵심 광물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또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을 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국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또한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레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짚어볼 텐데요. 세 번째 소식은 LG그룹의 상속 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소식도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금 어머니 여동생들과 고 구본모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서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왔다고요. 네, 그런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말씀 주신 것처럼 어머니 여동생들과 분쟁 중인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상속 지분에 대해서 분쟁 중인 상황인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 이런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척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하는 법률 용어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구광모 회장 측의 주장은 이거 이미 끝난 얘기다. 예. 법률 용어로는 이거 뭐 다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재판부는 이제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서 실제 심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고
현재까지의 상속 재산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고 구본모 전 회장이 소유했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가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이 됐고요. 그래서 LG그룹은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서 현재 구 회장이 LG그룹을 이끌고 있는 것이고 예. 나머지 지분을 보면 2.52%를 장녀 구연경 대표, 2.01%, 차녀 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을 받았고 구본모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습니다만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 상품이나 부동산, 미술품 이런 5천억 원의 규모의 유산이 세 모녀에게 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소식인데 2023 모빌리티 쇼가 열렸었죠. 이 자리에 정 회장이 깜짝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박 기자, 정 회장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분야가 어딜지 궁금한데 네. 어디였을까요? 예, 그 로봇과 배터리에 이제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예전에 구 서울 모터쇼라고 불리는데 이제는 좀 세련되게 모빌리티 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에 방문하고 나서 4년 만에 방문을 해서 깜짝 방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1시간 30분 정도 머물렀는데 한국과학기술원 전시관을 가장 먼저 찾아서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유심히 살펴봤고요. 테슬라 전시관도 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인 테슬라봇 모형에 큰 관심을 정 회장이 보였고요. 이 밖에 모델 X나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것도 천천히 둘러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업체인 테슬라를 관람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언론을 통해 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전시관을 보면 로봇 기업인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인데 현대차 그룹이 로봇 기업도 인수를 했잖아요. 미국 보스턴의 다이내믹스 회사인데 로봇 게임 스팟과 비슷한 형태인 사족 보행 로봇인 비전 60을 중점적으로 또 살펴봤다고 하고 예. 다른 수입차 브랜드 전시관도 정 회장의 방문이 빼놓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중소기업인 마스타부스도 찾았고 수입차 브랜드인 BMW, 벤츠, 미니 등의 기업도 찾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느냐,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판로는 어떻게 잡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현재 미래 기술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 오너로서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질문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가장 언론이 이 자리에서 정 회장에게 듣고 싶었던 답변은 아마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정 회장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예. 이런 대목일 텐데 뭐 응답은 안 했다고 하네요. 네, 뭐 자동차부터 로봇, 배터리까지 이제 많은 그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졌군요. 자,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역시나 이제 현대차 소식인데 다섯 번째 소식은요. 지난해 최악의 침체를 겪었던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의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역대 최대 분기 판매 실적을 올리면서 2분기 연속으로 지금 빅4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박 기자, 특히나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주춤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둔 성적이라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언론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미 현지 매체들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도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JD 파워가 최근에 집계를 해보니 지난 1분기 미국에서 팔린 자동차 수가 350만 대로 추산이 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6% 증가한 규모고요. 현대차는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까지 포함해서 1분기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5.6%가 증가한 19만 8,218대를 또 기아는 21.8%가 늘어난 18만 4,136대를 팔았고요. 두 회사의 판매량을 합치면 38만 2,350넉 대가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 각각의 개별 실적과 두 회사의 합산 실적 모두 역대 1분기 최대라고 볼 수 있고요. 3월 한 달만 우리가 좁혀서 보더라도 현대차가 8만 대, 또 기아가 7만 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6.7%, 19.8%가 증가했습니다. 예. 양사의 판매량을 더한 수치는 15만 대로 전년 대비 23.4%가 늘었습니다. 1분기처럼 3월 기준으로 개별 판매량과 양사 합산 수치 모두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뤄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성적인데 예. 앞서 이제 앵커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미국 시장 4위에 스텔란티스라는 기업을 제치고 4위에 오르게 됐고 제너럴 모터스 GM이 59만 9천 대, 일본 도요타가 46만
3만 9천 대로 각각 집계가 된 상태인데요. 포드는 아직 3월 실적을 발표하지 않아서 어쨌든 도요타하고 2위를 겨루게 됐으니 현대차는 4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현재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GM과 포드도 뭐 실적 면에서 크게 선방을 했다는 분석이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GM의 1분기 판매 실적은 18% 늘었고 포드도 같은 기간 1년 전보다 약 10% 증가한 47만 5,906대의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정 회장이 모빌리티 쇼에 이제 참석을 해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눈여겨봤다라고 했는데 네. 자, 이 때문이었을까요? 그 깜짝 회동 소식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정 회장이 중국의 최대 배터리 기업이죠. CATL과 회장과 깜짝 회동을 했다고요. 예, 오늘 아마 가장 주목받는 업계에서는 주목받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의선 회장이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 정위친 회장 겸 최고 경영자와 지난달 초 한국에서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오늘 전해져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양사 총수의 만남이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만에 이뤄졌다라고 보이고요. 이달에는 실무급 임원이 한국을 또 방문한다고 하니까 어떤 전망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물량 확대와 북미에서의 양사 협력이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업계에서는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CATL로부터 들여온 배터리 물량을 수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올해는 1조 원 이상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신형 코나 전기차가 현재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인 기아 2세대 레이 전기차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미국에서 만약에 CATL과 협력을 해서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면 현지 전기차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고 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이 화제를 모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종합을 해보자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 조달차를 좀 다변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럽은 현지 공장과 가까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또 동아시아는 중국 CATL, 동남아시아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합작 사업 공모를 하고 국내와 북미의 경우에는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그 대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6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죠. 코로나19 기간 동안 배달 어플, 배달 앱을 이용하신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 엔데믹 이후에는 이 배달 업계가 이제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배달 플랫폼 중에서도 특히나 쿠팡이츠의 이용자 이탈이 가장 눈에 띈다고 하네요. 박 기자, 어느 정도일까요? 네. 모든 개개인께서 나는 어떤 배달 어플을 쓰시는지 한번 좀 질문을 해보시면 네.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MAU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Monthly Active Users라고 해서 월간 실진 이용자라고 부르는데 한 달 동안 이용한 순수 이용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실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쿠팡이츠의 MAU가 298만 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 47.6%가 감소했습니다. 네, 반이나 줄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도 이 업계에서 보면은 배민 요기요도 등락폭이 좀 있긴 합니다만 쿠팡이츠가 절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12월까지 2021년 12월까지 70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반적인 배달앱 업계에 불황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배민과 요기요에 비교해도 쿠팡이츠 MAU 감소세가 유독 커 보입니다. 예. 배달앱 3사 중에 고점 대비 60% 이상 감소한 것이 쿠팡이츠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들도 좀 줄긴 줄었지만 쿠팡이츠만 이렇게 유독 줄어든 이유가 따로 좀 있을까요? 네. 배달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쿠팡이츠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공격적인 할인 쿠폰 발행을 했었는데요. 예. 예를 들면 할인 쿠폰을 발행해서 배송비를 아예 없애준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의 쿠폰이었는데 이 쿠폰 발행이 수익성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쿠팡이츠가 공격적으로 뿌렸던 할인 쿠폰 발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앱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배민 요기요 등으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돌리게 됐다. 똑같은 조건이면 그냥 쓰던 걸 쓰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마트폰을 열어봐도 하나의 배달앱을 쓰는 국민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다 깔아놓고 쓰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쓰죠. 네, 예. 결국에는 이제 원래 쓰던 1, 2위 업체로 회귀하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위였던 쿠팡이츠에서 할인 쿠폰이 발행되지 않으니까 기존에 자주 썼던 앱으로 자연스레 돌아가서 이렇게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자, 혜태 제과에 이어서 크라운 제과도 매출을 부풀렸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크라운 제과가 2017년에 일부 영업 지점을 이 마트나 도매상처럼 가장해서 거짓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라는 건데, 박 기자,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 한 언론의 단독 보도로 인해서 이제 널리 전파가 된 그런 내용인데요. 예. 매출을 부풀린 방법을 좀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매출을 기입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산망에 크라운 제과가 본사가 만든 특정 코드인 기타 판매 5를 사용하면서 매출로 위장을 했다. 뻥튀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매출은 가짜 매출로 둔갑이 되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정 과자 제품을 153상자나 사들인 고객이 있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름이 크라운 제과 영업사원의 이름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예. 회사 측의 해명도 소개를 해드리면 비정상적인 영업 방법을 통한 가공 매출이나 허위 매출로 매출 부풀리기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문제의 코드인 기타 판매 5라는 코드가 가짜 매출을 우리가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 매출을 정리하기 위해서 반년 동안 운영한 임시 코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홍보부장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 당시에 어려운 영업 환경을 고려해서 매출 목표까지 낮췄지만 일부 영업 조직원들이 회사의 영업 규정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회사 측에서 확인해서 기타 판매 5번 코드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회사 측의 입장을 들어봐도 그렇게 뭐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요즘에 이제 크라운 제과가 재상장 문제가 있었는데 재상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기가 좀 오묘합니다. 해명도 좀 석연치 않게 들리고요. 지난해 세무조사 끝에 혜태 제과가 매출 뻥튀기로 60억 원에 이르는 추징 세금을 물게 된 사실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의혹이 나오는 배경들을 정리해 보면 혜태 제과의 매출 부풀리가 나온 시점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라고 하는데 같은 시기인 2016년 4월에는 혜태 제과가 또 2017년 3월에는 지주사인 크라운 혜태 홀딩스가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크라운제가 매출 부풀리기도 시기가 겹칩니다. 2017년이니까요. 이게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의혹을 뒷받침해줄 근거는 당시 크라운제과 소속 영업 소장들의 증언이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상장과 연관 짓는 교육이 자주 이뤄졌다. 이런 예. 증언이 있었고요. 나아가서 크라운제과 본사의 시판 영업부장이 대놓고 재상장이라는 언급을 단체 카톡방에서 하게 됩니다. 지점당사 사이의 단체 대화방도 공개가 됐는데 관리자 정신교육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예. 4월 주식 재상장이 예정돼 재상장에 따른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크라운 일부 영업소들은 가짜 매출 액수를 매일 상부에 보고했고 혜태 쪽에서는 가짜 매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기도 했으니 이게 일종의 실적 압박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에 허니버터칩 열풍이 확 꺾여서 나빠진 영업 환경과 과도한 영업 목표 사이에 괴리가 생겼고 그래서 일부의 영업사원들이 이거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써버렸다. 메꾸려고 네. 이런 방법을 써버렸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회사의 해명인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회사의 해명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보죠. 다음 소식은 동서식품 관련 소식인데요. 자, 이물질 사태는 이제 동서식품 측이 일부 인정을 하면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조치를 회사 측에서 단행을 했다고 하죠. 자, 박 기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예. 동서식품이 제조한 커피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행정처분이 요청된 상황이고요. 동서식품은 이제 창원과
인천 공장 등의 커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식품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실리콘 재질의 이물 혼입 가능성이 확인돼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 600g 등 8종의 특정 유통기한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유통처를 통해 나간 회수 대상 물량은 약 58톤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예. 제조 공장과 유통기한 목록 등은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이런 어떤 동서식품의 회수 조치가 행정처분 결과를 또 다소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 이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